이 투자 계약서에 대해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걸 걱정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투자 계약서상의 주요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자기가 감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불공정하지 않은 조항으로 수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세움은 2012년도에 설립돼서 스타트업 및 IT 기업을 주로 자문하고 있는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가장 전문적인 로펌입니다. 오늘은 창업의 세 가지 요소, 가장 중요한 사업 목적, 아이템, 그리고 사람, 돈에 대해서 법률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고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면 처음에 여러 명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단독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팀을 이루고 직원을 뽑을 때 그와 관련된 법률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돈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는 이익으로 조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익이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투자를 받을 때 어떤 법률 이슈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이템에 대해서는 해당 아이템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인허가 사항인지 아니면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련해서는 그 사람과 계약을 맺고 어떤 법률 관계를 맺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런 동업계약 또는 주주관계약 아니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권리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돈입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요. 투자계약서상 나타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처음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게 결정이 되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법률 리스크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에 위반돼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크게 이슈가 됐던 타다 사례 또는 우버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다나 우버와 같이 호출형 택시가 아닌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입법에 나와 있는 대형 차량을 이용해서 호출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결국은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라고 알고 있습니다. 택시를 합승하는 서비스인데 예전에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만 합승을 해서 택시 서비스를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이월드, 야놀자, 여기어때와 같은 경우인데 창업 아이템으로 법률을 위반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대표자는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 검토를 하고 우리는 처벌을 받겠구나, 처벌을 안 받겠구나,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세상을 바꾸려고 창업을 하시는 것이니만큼 법률에 맞게 사업을 어떻게 변경해 나가고 사업 모델을 세울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사업적으로 풀려고 하는 이슈는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법률의 문헌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입법 취지는 어떻게 되는지, 이해관계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고려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그 대안대로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할 때 혼자 할까 아니면 같이 할까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각자의 부족한 점을 메꿔주기 위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걸 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사람은 어떤 형태로 구분될 수 있느냐를 보면 처음에는 코파운더, 그러니까 공동 창업자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임원, 그러니까 단순히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인 직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파운더들은 어떤 법률 관계가 있냐면, 각자가 자신들이 서로 사업 모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같이 업무를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같이 리스크를 지고 업무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만큼 조금 특별한 사안들이 있는데, 실제로 처음에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한 주주에게 모든 지분을 다 배분을 하고 나중에 잘 되면 내가 나눠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크게 분쟁이 될 수 있고 세금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되면 줄게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잘 되냐면 한 10억 정도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3명에서 같이 창업을 했으면 33%의 지분이 돼야 되고, 이렇게 서로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서로 다툼이 생기고, 서로 누가 이 회사의 경영권을 갖느냐 아니면 지분을 갖느냐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형사상 고소까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잘못된 경우 이 분쟁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다툼 과정에서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동업자 간의 법적 분쟁은 미리 방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미리 방지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바로 주주간 계약서입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각 당사자들이 지금 창업을 할 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솔직하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돼야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 이런 게 가능하고요. 실제로 어떤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정해진 그대로 해결을 함으로써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크게 주주간 계약서에 작성되었고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각 창업자들이 지분을 얼마씩 나누어 가질 것인지,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대 주주가 혼자서 다 의사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명이 나눠서 의사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협의할 사항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하고요. 그 다음에 각 창업자들이 어떤 역할을 어떤 제한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개발을 한다든지 회사의 운영을 한다든지 인사 역할을 한다든지, 이걸 다 못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건지 다 정할 필요가 있고요.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각 당사자들끼리 터놓고 대화를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각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뭔지, 각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를 맞출 필요가 있고, 그게 다 합의가 됐을 때 그 내용을 그대로 계약서에 반영하는 게 가장 좋지,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주주들이 체결한 다른 샘플을 보고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입니다. 직원과 체결할 법률 계약서들은 첫 번째로 근로계약서가 있을 거고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걸 방지하거나 아니면 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이 회사의 커리어를 가지고 경쟁업체에 이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경업금지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돈으로만 줄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잘 됐을 때 직원도 같이 잘 되고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의 약 77%가 전 현직 임직원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요 영업비밀이 유출돼서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비밀 보호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영업비밀 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영업비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 영업비밀들이 다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관리했다라고 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곳에나 비치되어 있는 문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거나 하는 문서들은 자물쇠라든지 아니면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거를 관리자,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 제한을 한다거나 영업비밀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것을 하나의 이제 사업 목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업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게,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지, 돈을 받는 것 아니면 투자를 받는 게 그거에 대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언제 투자를 받을지, 두 번째는 얼마를 받을지, 세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회사를 설립했을 때보다, 아니면 사업 모델이 다듬어지고 매출이 발생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회사 가치가 당연히 커지게 될 겁니다. 회사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같은 돈을 투자받아도 지분율이 적게 희석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투자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먼저 받아서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경쟁사들을 물리칠 수 있다면 나중에 투자받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리 투자를 받지 않고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회사가 운영 자금이 없어서 망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표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의 이제 회사의 발전 상황과 그 다음에 시드머니, 그 다음에 시리즈 A, B, 시리즈 C, D, 그 다음에 IPO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자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제 나타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얼마를 받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받을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캡 테이블이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투자를 받으면 지분 이석이 얼마나 되고 운영 자금을 얼마씩 써서 몇 년 동안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얼마를 이 투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투자라고 하면은 흔히들 다 주식만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도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몇 년 동안 그 운영 자금을 가지고 회사를 발전시킨 다음에 수익이 생겨서 그걸 갚으면 지분 희석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잘 안 됐을 때는 대표나 아니면 회사가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드시 주식으로만 투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출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와 스타트업 관계자, 창업자는 서로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를 할 때 서류와 인터뷰만으로는 이 회사를 충분히 알 수가 없고, 제한된 정보만을 기초로 해서 투자를 진행하니까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투자 계약서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 계약서를 제안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은 그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꺼운 계약서가 뭔가 어려운 용어로 막 작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 투자 계약서에 대해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망했을 때도 혹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걸 걱정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가 잘 됐을 때 투자자가 내 경영권을 뺏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불안해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투자 계약서상의 주요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이 자신이 감수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자기가 감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불공정하지 않은 조항으로 수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투자 계약서라고 하면은 각 투자자마다 일종의 이제 표준 계약서를 갖고 있어서 그 표준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정말 형태 자체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크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당사자, 그 다음에 신주 발행과 인수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상환권이 있는지 전환권이 있는지 우선 주식인지,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내용, 그리고 회사가 어떤 식으로 투자자에게 이거를 보장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걸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지, 그리고 주식 거래를 할 때 매각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선 매수권, 공동 매수권을 부여할지, 이런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의 경영 감시권, 나중에 회사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실제로 보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항들, 의무들에 대해서 당사자들,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그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렸고 간단하게 그 조항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조항들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특히 개인이 회사가 잘못했을 때도 책임을 지는 것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조건에 비해서 불리한 것은 없는지 꼭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 가지 중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 가지 내용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법률적으로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사업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